우리나라 대표 배달앱은 미우나 고우나 배달의 민족입니다. 지난 15년간 배민을 통해 이뤄진 주문 건수가 누적으로는 65억 건, 누적 거래액은 153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2012년만 하더라도 월간 주문 건수가 200만 건에 불과했는데 21년 1억 건을 돌파했다고도 합니다. 1위 기업답게 9년 만에 50배나 성장한 셈이에요. 지난 몇 년간 배달의 민족은 정말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22년은 전년 대비 매출이 47%, 21년은 94%가 올라갔거든요. 당시 코로나 특수에 힘을 입은 그런 덕분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배달앱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게 정착시키고 확장시킨 앱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최근 2년의 성장률은 21년과 22년의 수치보다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 배민인데 최근 쿠팡이츠의 1위 자리를 좀 내줬죠. 그쵸. 저도 사실 쿠팡이츠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도 해요. 배민도 많이 쓰고는 있지만 지난 8월 한 달간으로 놓고 보면 서울권 기준으로는 쿠팡이츠가 배민 결제액을 앞질렀다고도 합니다. 쿠팡이츠는 2,100억 원, 배민은 1,600억 원. 물론 전국 단위에서는 아직 배민이 근소하게 앞서기는 하는데 점유율 차이는 많이 좁혀진 편입니다. 업계에서는 26년 상반기쯤에는 전국 1위 사업자가 바뀌는 게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기도 해요. 배민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각종 제휴나 서비스 개편 등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만 소비자들의 민심이 쉽게 돌아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 전망이 아닌 현 상태만 두고 보더라도 압도적인 1위 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단계까지 내려온 것도 사실이고요. 둘 다 이게 비슷한 서비스 사업을 운영을 하고 뭐 혜택이나 가격도 사실은 뭐 큰 차이 안 나고 비슷해 보이는데 왜 배민 인기가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그래도 배민시켜 이런 말처럼 배달앱의 대명사는 사실이잖아요. 그쵸. 근데 배민은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 라이더, 점주님들에게 배민은 다소 좀 그리디한 이미지가 씌워진 것 같아요. 많은 불만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소비자들의 불만은 배민이 요즘 좀 느려졌다는 생각이 들어서라고도 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배민에서 라이더 운임을 계속 낮추고 압박을 하니까 배민 주문을 라이더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도 해요. 이것 때문에 소비자가 배민 고객센터에 취소를 요청하면 점주가 피해를 보는 또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라이더도 불만인 구조가 생긴 거고 사람들은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으면서 이걸 조율하지 않는 배민을 탓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결국 배달이 얼마나 빨리 오고 배달 약속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게 좀 중요한 관건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걸 잘 비집고 들어간 게 사실 쿠팡이츠입니다. 쿠팡이츠는 와우 회원 무료 배달 또 도착 시간 보장 같은 걸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다는 인식을 심어줬거든요. 쿠팡이츠는 배달의 민족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민이 1위를 겨우겨우 지키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전장이 유리해 보이지는 않죠. 배민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물론 배민이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민의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 매출액은 4조 3,500억 원, 23년도 3조 4천억 원에 비해서 9,370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매출 성장률은 27%를 기록을 했어요. 와, 그래도 27% 성장이면 잘했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배민 입장에서는 좀 속이 쓰릴 거예요. 쿠팡이츠는 같은 기간 동안 매출액이 137%가 성장을 했거든요. 137%? 네. 2배 넘게요. 쿠팡이츠의 24년 매출액은 거의 1.9조에 육박을 했는데 전년도 7,900억 원에서 약 1.1조 원이 증가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매출 성장률도 훨씬 높았고 매출 볼륨 증가액 자체도 더 컸어요. 24년도 배달앱 시장의 전체 파이는 아직도 증가한 게 맞지만 배민이 쿠팡이츠에게 많은 점유율을 내어준 게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쿠팡이츠 월간 사용자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월간 사용자 수 격차도 많이 줄어든 거죠.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1월 기준으로 쿠팡이츠의 월간 사용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24년 1월 553만 명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증가를 한 거거든요. 같은 기간 배달의 민족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25년 1월에 2261만 명의 MAU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가 2245만 명이었으니까 거의 정체된 걸로 봐야겠죠. 쿠팡이츠의 추격세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서 25년에 배민 평균 MAU가 2300만 명 정도라고 지금 평균이 나오는데 쿠팡은 1170만 명까지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50% 이상까지 올라온 거죠. 배민과 쿠팡에 등록한 자영업자 수의 폭도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1년간 배민은 고객은 늘지 않았는데 아까 뭐 매출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수수료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설명하려면 배민의 세부 매출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봐야 합니다. 배민의 세부 매출은 크게 상품 매출과 서비스 매출로 나뉘어요. 상품 매출은 B마트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매출은 배달 주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에요. 당연히 이게 메인 사업이겠죠.
있죠. 전체 매출액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기 대비 31%가량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배민의 MAU는 23년이나 24년이 비슷했으니까 서비스 매출액을 증가시킨 가장 큰 요인은 서비스 단가 인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배민은 24년 8월 9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3% 인상을 했어요. 기존 대비 거의 1.5배에 육박하는 수수료율이 된 거죠. 또 배민클럽을 통해서 구독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덕분에 MAU가 유의미하게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민의 서비스 매출액은 연간 31%의 성장세를 보일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서비스 요금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우선 역부터 나가는데 그럼에도 그래도 배민 입장에서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영업이익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24년도는 역성장한 해거든요. 24년도 영업이익은 6,180억 원, 영업이익률이 18.13%를 기록을 했는데 23년도는 7,200억 원의 영업이익에 21%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다소의 감소세가 나타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고전했다고 하기엔 다소 높은 편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감소는 감소니까 네네네. 매출이 늘었는데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건 영업비용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앞서 본 것처럼 영업수익이 거의 9천억 원이 증가를 했잖아요. 근데 영업비용은 1조 원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영업비용은 23년도에 2.7조 원 정도였는데 24년도에는 이게 3.7조 원가량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거든요. 매출 증가액에서 1,000억 원을 더 상회하는 수준인 거죠. 영업비용의 증가는 외주용역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부분인데 외주용역비는 대부분 라이더분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배달비인 거잖아요. 서비스 매출 증가폭을 상회하는 걸로 확인이 돼요. 크게 상회하는 걸로요. 서비스 매출액 증가액이 8,500억 원이었던 거에 반해서 외주용역비는 9,600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외주용역비가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과하죠. 근데 하지만 당연히 이유는 있어요. 단건 배달 같이 이제 배달 단가가 높은 배달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쿠팡이츠 때문에요. 배민클럽 같은 구독 서비스가 나오면서 알뜰 배달이나 한집 배달 같은 주문이 증가해서 그런 거죠. 배민은 이 수수료를 어떻게든 낮추고 싶겠지만 다른 배달과 비교해서 배민이 라이더분들한테 지급하는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걸 대폭 낮추는 건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요. 결국 배민의 24년도 실적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쿠팡이츠의 매서운 추격으로 앱을 찾는 손님들이 늘지를 않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배민클럽 같은 걸 운영하면서 쿠팡처럼 구독 수수료를 받으면서 한집 배달 같은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반대급부로 주요 비용 항목인 라이더의 수수료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손실폭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개 수수료율은 1.5배가량을 상승시켰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손실폭을 방어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올렸다. 치킨 브랜드들이 보통 치킨값 올릴 때 하는 주장과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회계사님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기업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납득은 가요. 납득은 갑니다. 누가 뭐래도 여기는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인 거거든요. 또 경쟁사인 쿠팡이츠는 24년도 기준으로도 아직도 여전히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쿠팡이츠는 쿠팡 본사에게 배달 중개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실적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쿠팡이 쿠팡이츠에게 원하는 건 수익이라기보다는 쿠팡 고객에 대한 락인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잘하고 건강하고 밝게만 자라달라는 거죠. 대기업 프로야구단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배민은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하는 친구들입니다. 반에서 1등 하라고 부모님한테 압박받고 혼나는 친구예요. 짝꿍한테 필기한 것도 빌려주지 말고 1등 해라. 약간 그런 컨셉입니다. 프로야구단으로 치면 키움 같은 구단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키움이 올해 꼴찌였거든요. 프로야구단 중에 유일하게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라 광고나 브랜딩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 수익으로 실제 수익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구단인데 이런 구단이 LG, 한화, 삼성 같은 대기업을 이기는 게 구조적으로 당연히 쉽지가 않죠. 선수를 사는데도 훈련하는데도 제약이 있을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쿠팡을 상대하는 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출 4조짜리 회사가 뭐 중소기업인가 싶기도 하지만 상대가 매출 30조짜리 쿠팡이라면 당연히 얘기가 다르겠죠. 그 위기감이 남다를 겁니다.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6,200억 원이면 많이 번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배민은 물론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사업자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한 부분은 있죠. 6,200억 원의 견고한 영업이익을 낸 건 사실이잖아요. 실적으로 확인이 됐고 작년에 막 경영진들이 배민이 위기라고 어디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되게 많이 지켜봐 왔는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7천억 벌던 거 6천억 벌어서 위기라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는 해요. 이게 위기 맞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18%의 영업이익률도 비록 23년도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긴 하지만 이것도 준수한 영업이익률이기는 하거든요. 24년도에 네이버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이 18.4%고요. 카카오의 별도 영업이익률이 18.9%였거든요. 이거와 비교하면 배민의 24년도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벌어들인 6,200억 원으로 뭘 했나요? 투자를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돈을 썼으면 소비자들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싱가포르 모회사의 자사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명목으로 5,400억 원을 인출을 했거든요. 영업이익의 뭐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국세청이 여기에 대해서 23년도에 배당받은 거에 비해서는 많은 세금을 과세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배민이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은 싱가포르 모회사로 빠져나갔어요. 자본 변동표나 현금 흐름표를 보면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특이한 거래가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동액만큼 이익잉여금이 사라지면서 이익 수각으로 표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모회사가 배당으로 4천억 원 정도 가져가지 않았었나요? 그랬죠. 정확히는 4,121억 원을 배당으로 가져갔다가 욕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큽니다. 5,400억 원 정도이고 배당이 아닌 자기 주식 취득과 자기 주식 이익 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거쳐서 가져갔죠. 결론적으로 이거는 23년도 배당이랑 사실상 효과는 같은데 세금을 당장 거의 안 내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세금을 유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싱가포르로 내보낸 거죠.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절차는 거래 형식상으로는 이제 양도 거래입니다. 주식의 양도 거래예요. 좀 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면서 주주에게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주주한테 회사의 주식, 그러니까 자기 주식 사고 그 대가로 회사에 남아있는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회사에 잉여된 현금성 자산을 주주 계좌로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다이소가 일본계 주주 내보냈을 때 썼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계좌 흐름이 사실 뭐 배당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래 형식만 양도인 거죠. 포장지만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양도하고 나서 지분율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특정 주주가 사실상 100%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각하더라도 결국 유통 주식의 100%는 그 주주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의결권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게 실질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달라진 걸까요? 이게 근데 세법상으로는 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배당은 배당의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근데 양도는 거래 총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양도세를 낼 때 10억에 사서 18억에 팔면 8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인출액의 전체가 과세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주식의 양도 차익은 당연히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즉 양도거래 방식으로 한다면 배당과 달리 주식의 취득가액만큼은 당장의 과세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양도거래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알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많지가 않을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우선 취득가액을 한번 볼게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할 당시에 기업 가치가 5조 원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후에 추가로 지분을 좀 확보해서 지금은 사실상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100% 지분의 취득 원가는 최소한 5조 원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이번 자사주 매입 거래 때 그러면 양도가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우선 우아한 형제들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거래 시가를 알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된 종목은 아니니까요. 즉 세법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 사례는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매각되었었던 거래는 세법상 인정하는 경향이 좀 넘어갔기 때문에 사례가로 쓸 수도 없거니와 그거를 사례가로 쓴다고 하더라도 취득원가와 동일할 뿐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상증법이라고 하는데 상증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다소 보수적이에요. 불확실하고 과다한 과세를 하게 돼서 불필요한 쟁점을 만들면 안 되니까 평가액이 일반적인 뭐 거래 사례나 다른 방법으로 뭐 평가한 금액에 비해서는 높게 나오지 않는 편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자사주 매각 당시 산정한 주당 거래가액,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인수 당시의 취득원가를 크게 상회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회하더라도 큰 폭이 나진 않았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우아한 형제들이 선택한 거래 방식은 싱가포르 모회사로 현금을 유출하면서 이걸 양도 거래로 구성을 한 거고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최소화시켰을 거예요. 기존 주식의 취득원가를 활용해서 과세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를 한 겁니다. 탈세와 위법은 아닌데 세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23년도 배당과 24년도 자사주 매입 소각 거래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아한 형제들의 모회사는 싱가포르 소재 기업 우아 DH 아시아라는 회사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한국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건데 싱가포르와 한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서 한국과세관청은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이렇게 싱가포르가 100%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에서 싱가포르 모회사로 배당을 하면 조약상으로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우아한 형제들이 싱가포르로 배당을 보낸 약 4,100억 원 중에 410억 원은 한국과세관청이 징수하고 나머지 3,700억 원 정도만 싱가포르로 나갔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즉 세금은 410억 원인 거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일반적으로 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결국 싱가포르 모회사는 우아한 형제들에게 배당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내는 세금이 한국에서 원천세로 낸 10% 이게 끝일 거예요. 410억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자기 주식으로 나가는
낸 돈은 5,370억 원. 요거는 양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금액은 양도의 총액인 거고 시드건가를 차감한 양도 차익이 얼마인지는 뭐 공시되어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 양도에서 얻은 차익, 소득은 0에 가까울 거예요. 한국 싱가포르 조세 조약에 따르면 이 양도에도 당연히 세율이 적용되기는 합니다. 배당과 동일하게 10%인데 양도 차익의 10%의 세율을 적용을 해요. 즉 양도 차익이 0원이면 10%의 세율은 당연히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렇죠. 0에 곱하는 거니까? 0에 10 곱해도 0이니까. 즉 한국국세청에서 과세할 세금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한 차익 자체에 대해서도 세금을 과세하지 않아요. 이곳은 텍스 헤븐이니까요. 즉 양도 차익이 없었다면 싱가포르 모회사는 5,370억 원을 어떤 세금 납부 없이 싱가포르로 이전하면서 세금 527억 원을 아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당이었으면 한국 국세청에 냈어야 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그쵸. 상황이에요. 527억 원 원래 냈었어야 되는 세금인 건데 이 방식을 취하면서 이걸 아껴 나간 거죠. 사실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똑똑한 방식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세법과 조세 조약, 싱가포르의 현지 세법까지 검토해서 도출하는 해결책이고 그 방식 하나로 최대 537억 원을 아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가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기업 내부적인 시각에서는요. 다만 그간 배민이 비판받아왔던 포인트들을 두고 봤을 땐 와 진짜 한국 시장은 그냥 수탈의 대상인 뿐인 건가? 약간 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게 한국의 배달 시장을 키운 주요 플레이어가 배민이었잖아요. 당연히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익을 볼지만 고민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배민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플랫폼 제국의 과실을 수확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쉽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상당 부분이 싱가포르 모회사로 유출되고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유출한 게 혹시 그 한국에서 그냥 장기적으로 철수를 준비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도 해요. 배민은 자영업자에게 디지털 시장을 열어준 동시에 그 시장의 룰을 독점해 버렸잖아요. 이후에 경쟁자가 나타났지만 모든 구조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영업자는 플랫폼의 하청으로 전략하는 이 상황을 역시 배민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소비자는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고 자영업자는 노출 경쟁과 광고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배달을 끊을 수도 없고 사업주들은 계속 써도 남는 게 없고 한국의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만들어낸 현금 흐름은 남김없이 지배국으로 이전되고 있죠. 식민지 수탈처럼 말이죠.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언어 유희,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같은 되게 재밌는 광고 문구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었던 되게 사람 냄새 나는 브랜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력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던 축구 선수가 언제부턴가 그냥 배 나오고 탐욕스러운 단장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배달앱 시장을 키운 1등 공신이자 우리나라 대표 배달앱이죠.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또 한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배달의 민족의 미래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배민의 위기를 불러온 건 단지 쿠팡이츠의 거센 추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배민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탐욕적이고 비정한 이미지로 조금은 변해버렸다는 점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게 참 슬퍼요. 그렇게 놓고 보면 차별점이 많지 않은 배달앱 시장에서 굳이 소비자들이 배민을 먼저 클릭하게 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자영업자의 친구,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배민인데 이제는 수수료를 올리고 광고를 팔고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불편한 감정을 품기 시작을 한 거고 쿠팡이 맹추격하는 MAU의 흐름이 저는 이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24년도에 수행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절세 측면에선 이익인 게 분명하지만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이해관계자의 신뢰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득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배민이 한국에서 더 길게 기업을 유지하려면 한국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에 대해 갖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거대 플랫폼이 아니라 동반자의 플랫폼의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잘 팔게 도와주는 플랫폼이 아니라 함께 잘 살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라면 다시 한번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끌어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배민 2.0의 키워드는 혁신이 아닌 균형과 공정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배민이고 경쟁자의 추격이 점점 매서워지고 있다면 다시 예전의 배민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일 것 같습니다.